네, 2025년에 우리 학교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또 교실에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등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미래 학교 공간의 청사진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학교교육개발원 박성철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학교 현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부터 혁신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이른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죠. 미래의 학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제목 용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그린 스쿨,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운영할 때 기존에는 학교 의견과 이제 동떨어져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학교관 혁신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학교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그런 이제 공간을 짓겠다는 거고, 요게 이제 잘 지어진 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쓰는 거,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도 이런 사업은 이미 있었습니다. 2000대 초반부터. 근데 그게 단발적으로 시행됐고 학교에는 일부 요소만 적용됐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 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할 때는 종합적으로 동단위로 추진하고 그거를 한 40년 넘은 건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개축일 필요로 하는 건물에 적용해서 예산도 네. 아끼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할 때는 4분의 1 정도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주 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정리해 보면 그린, 친환경적이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스마트, 네. 학교가 똑똑해진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든 학교를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물론 이 시설이 좋은 학교도 많이 생겨났지만 아무래도 학교하면 네모난 칠판, 네모난 책상 이런 그렇죠. 획일적인 공간이 떠오르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미 잘 캐치를 하셨고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019년부터 학교간 혁신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500개 정도가 지금까지 학교간 혁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평가도 좋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네모난 교실을 동그랗게 세모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교실이 네모난 게 문제가 아니라 네모난 활동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그 국내 학교들도 이제 여러 군데 가봤었는데 그 학교들 중에는 일부 케이스이긴 하지만 공간은 네모내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거꾸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 과연 건물을 동그랗고 세모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만큼 해줄 것이냐. 그 문제가 네. 아니라 근본적인 거는 이 수업 자체가 아무리 공간이 네모내도 동그랗고 세모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는 거.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게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교실의 모양을 예를 들어 형식이라고 보고 그 네네. 안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내용이라고 보면 네네. 그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따로 네네. 놀면 안 된다는 것인데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 맞습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해서 미래 교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네네. 그러면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미래교실 얘기하려면 교실은 애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네. 미래 교육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OECD 2030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습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자라는 거죠. 네.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학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학생은 교육의 내용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기존까지는 선생님이 교육을 지식을 전달하고 네. 그다음에 학생이 그걸 받아서 생각을 하고 이제 학습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역할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은 해외 사례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미.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뉴질랜드 사례도 보게 되면 그 공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통적 강의는 아니에요. 네. 그 소그룹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공간의 뒤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별 학습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내가 자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얼마든지 수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공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휴게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휴게 공간은 애가 쉬고 자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네. 그 나라에서 휴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수업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휴게의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또 이 학교 건물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네.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로 활용한다. 이른바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에 네.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자, 이 그린 학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느낌이 네. 드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학교 건물을 최초에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열재, 조명, 창문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에너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뛰어넘어서 에너지를 이제 자연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이런 기술을 뭐라 하냐면 액티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액티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 요소, 이 단열재 등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잘 시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자인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걸 제대로 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전문기관한테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한국 학교 시설의 모형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시사점이 크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핵심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 건물보다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있어요. 환경.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냉난방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이걸 줄여주려면 이 주변 지역이 친환경적이어야 기본적으로 냉난방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너지만 있질 않아요. 네.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인 환경을 주는 것도 교육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을 우리가 지금처럼 자연을 훼손하면서 학교 건물을 짓는 방식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건물로 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있는 건물을 부시고 그 형태로 그대로 진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학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이나 컨셉 자체를 바꿔서 시공을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학교의 디지털 교육 환경이 우리가 참 열악하구나 이런 사실을 사실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긴 네네네. 하지만 우리조차 이런데 뭐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는 좀 더 이 스마트한 교실, 교육체계 이걸 구축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국가적인 수준에서 IT 기술이 높은 것과 학교가 IT 기술을 갖고 있는 수준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학교의 ICT 인프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에 속해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스마트 교육에 있어서 원래 선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워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사실 2014년 정도에 OECD 전문가 워킹그룹에 참여했을 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유럽, 핀란드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인프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들 그럼 뭐에 관심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
이런 온라인 컨텐츠 개발을 어떻게 하면 이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설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그릇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아이들이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갔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직접 온라인에 들어가서 게임 형식으로 교사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해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나갈 방향이 시설에 있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에 있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 네네. 네. 아무래도 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학교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평생 교육이라던가 지역 사회화의 상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할까요? 예, 굉장히 뭐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름이.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3월에 학교시설 복합법이라는 게 별도로 제정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 뼈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러면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20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한 100개 교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학교 복합화를 운영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네. 이게 정책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화성 동탄에서 실시된 그런 복합화 사업이죠. 그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답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화 시설을 짓게 되면 문제가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프로랜드 운영해야 되고 시설 그렇죠. 유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학교나 교육청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운영위원회나 예산 이런 거 또 인력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거듭난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네네네. 교육 쪽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맞습니다. 어떤 협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만드는데 2025년까지 총 18조 원이 투입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뭐 많게 본다면 많은 돈이고 적게 본다면 적은 돈인데요. 자, 이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방향성, 과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18.5조라고 하는 돈은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한번 짚어보려면 그동안의 교육시설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고 그것들에 대한 명암을 사실은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많이 추진된 그런 사업들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시설에 중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의 플랫폼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교육적인 아이덴티티가 이 정책에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마련이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시설 공사를 1년 내내 해서 굉장히 피곤하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거는 예산 투자를 하면서도 오히려 학교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로 이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의 아이덴티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익을 갖다 줄 것이냐를 정확하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건물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가 정책을 수립했을 당시 목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이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정부에서 조금 챙겨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져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어쨌든 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활동까지
저희들처럼 이렇게 먼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지는 네. 그런 좀 멋진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철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